자, 독서는 우리가 진도를 어, 68쪽부터 보면 되나? 맞아요? 68쪽부터. 여기 보면 이제 뭐 32번부터 35번까지 질문 있어요? 이건 별로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는데 내용 파악하는 거라서 좀 찬찬히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야, 좀 천천히 풀어 이거를. 이거 아니, 다 읽어보기 좀 짜증나긴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 같은데 이거 그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질문도 아니었고. 아유 씨 귀찮은데. 귀찮은데 그럼 좀 그러네. 34번 틀렸어? 34번 유리나 34번 안 봐도 되겠어? 본문을 봐 이거? 잠깐만 이거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갑자기 오버슈트? 오버슈팅 저기 또 나오는데 뒤에 보면은 넘어갈게요. 이건 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건 뭐 답지하고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그쵸 70쪽에 보면 여기 수능 문제인데 70쪽에 보면 여기 수능 문제인데 목적 지향적 그러니까 자연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 반드시 목적을 갖고 어떤 행위를 하는가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틀릴 건 아니죠. 16번부터 19번 질문 괜찮아?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 요건데 그때 그렇죠 어려웠던 게 요 71쪽에 요 오버슈팅 환율의 오버슈팅 문제였는데 요건 좀 보고 갈게요. 환율의 오버슈팅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도 또 연관이 되니까. 그래서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책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 정책을 수행한다. 그래서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정책 수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정책 수단의 특징이 나와 있죠. 정책 수단의 특징. 그냥 이건 뭐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수단 일단 그냥 정책 수단이라는 말을 잠깐 얘기를 하면 그 정부가 있잖아. 경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크게 몇 가지 정도가 돼요? 이거 몇 번 해줬잖아. 이거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무슨 정책? 재정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율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부가 취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재정 정책은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해서 그 경제를 활성화시켜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제 정부 사업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제 재정 정책이고 그러니까 금리 정책은 이건 뭘 조절하는 거예요? 이건 이자율을 조정하는 거죠. 이자율을 뭐 3개월에 한 번씩 조정해가지고 경제가 좋으면은 이자율을 높여요, 낮춰요? 경기가 막 활성화돼 있어. 그러면 이자율을 높여요, 낮춰요? 높여야지. 그래야지 이게 돈을 쭉 빨아들여서 경기를 좀 진정시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경기가 안 좋으면 이자율을 높여요, 낮춰요? 낮춰요. 그래서 정부 대출이 정부 대출이 한다.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말 쓰는데 돈이 막 돌게 만드는 거 알겠어요?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니까 경기가 막 활용이 되니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환율 정책인데 환율 정책은 이제 밑에 좀 나오긴 하는데 뭐라고
환율을 좀 얘기할게요. 이것도 환율도 있잖아.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고 환율이 내려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이 있고 환율이 내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환율이 오른다라는 건 우리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러당 얘기를 하는 거라서 1달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제 1달러에 이제 1,000원을 했다고 치잔 말이야.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이상한 거지. 되게 이게 비율이 안 좋은 거예요. 1달러당 1,000원이면 있잖아. 우리도 그러니까 1달러를 만들려면 1,000개나 갖다 줘야 돼, 우리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500원이 될 때는 지금 이제 1,500원 가까이 됐죠. 요즘이. 그다음에 1,000 뭐 한 이게 이제 500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때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뭐 환율이 뭐 했다고 그래? 올라갔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환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1,500원이 되면 환율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500원이 되면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환율이 오르면 우리 돈 값어치는 우리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화폐 가치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야 1달러를 바꾸려면 원래는 1,000원이면 됐는데 기준이 1,500원을 이제는 갖다 줘야지 이제 1달러를 바꾸려고 수 있어. 우리 돈 값어치가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 거지. 그렇지. 우리 돈의 값어치는 떨어진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건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옛날엔 1,000원이나 갖다 줘야지 1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500원짜리 동전 하나 띡 던져주면 1달러짜리 지폐를 하나 갖을 수 있는 거 알겠어요? 우리 돈은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상식 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온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식 좀 되는 거야. 이런 건 제가 설명도 잘 안 해줘요. 알겠어요? 비문학 지문 읽을 때. 환율이 오른다 떨어진다라는 건 화폐 가치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수출은 어떻게 돼요? 아니, 수출 수입 다 살펴봐야지. 똑같아. 반대 측면에서 움직이니까. 자, 수출은 어떻게 돼요?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우리 물건 가격이 화폐는 돈이야. 아니, 돈이지, 당연히. 돈인데, 돈은 물건하고 같은 거. 이것도 일종의 물건이 알겠어요? 이것도 일종의 물건인데, 우리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 우리 물건 가격이 싸진다는 거랑 거의 똑같은 말이 알겠어요? 그럼 수출은 늘어요, 줄어요? 우리 물건 가격이 싸지잖아. 야, 갤럭시가 옛날에는 미국 놈들이 200달러 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100달러만 내고 살 수 있대. 그럼 갤럭시 많이 사겠어 안 사겠어? 많이 사지. 그래서 수출은 늘어요. 알겠어요? 반대로 수입은 어떻게 돼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올 수 있는 돈이 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옛날에는 1,000원을 주고 있잖아. 뭐 석유 10리터를 사왔으면 지금은 이제 뭐 5리터밖에 못 사오는 거지.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나면. 알겠어요? 요것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입은 늘고요. 수출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왜 감소하냐? 우리 화폐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 우리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갑자기 갤럭시 가격이 2배가 된 거야. 미국 놈들이 갤럭시 안 사고 뭐 사는 거야? 아이폰 사는 거야. 알겠어요? 요까지는 외우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이건 여기 안 나와 있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약간 배경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 정책 수단의 특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왔는데 이건 그냥 동그라미 쭉쭉쭉 치고 가면 되죠. 첫 번째 뭐 강제성이고요. 정책은 항상 강제성이 띄고요. 당연하지. 정부가 하는 건데 당연히 강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접성. 이거 잘 모르겠다. 직접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민간 위탁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직접성이 높다 낮다를 따지는 거 알겠어요? 민간 위탁을 하면 직접성이 낮고 민간 위탁 안 하면 직접성이 높은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자동성이죠. 자동성도 잘 모르겠다. 뭐 그냥 일반 잠깐 봐야 되는데 행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뭐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행정기구 설립이 안 필요하면 자동성이 높고 행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면 자동성이 낮은 거죠. 그죠? 미안해. 거꾸로 말했다. 야.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 안 하면 뭐라고요? 자동성이 낮은 거고 별도의 헷갈리네. 기존 시청 환경 그러니까 기존 행정관청에서 하면은 자동성이 높은 거고 새로운 행정관청을 만들면은 자동성이 낮은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시성이 나와있죠. 가시성은 재원이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 가지고를 따지고 봅니다. 재원은 알죠? 재원이 뭐예요? 돈의 어떤 뭐 돈이 만들어진 어떤 근본적인 어떤 재료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이게 이제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사회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정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환경 조건을 함량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수렴이라는 건 알죠? 이게 모여든다 이런 말이야. 그죠? 이거는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곳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거 이런 거를 수렴한다라고 그러죠. 그죠? 수렴한다, 모여든다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디니? 그래서 한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돼요. 모여들죠. 그래서 환율이 결국은 모든 그 국가의 뭐라고요? 어떤 경제 환경을 반영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수렴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한다고요? 괴리되어 있습니다. 요 말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그 나라 수준을 반영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그 나라 수준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알겠어요? 장단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장단기는 엄밀한 건 뭐 없고요. 그냥 뭐 대충 뭐 긴 세월, 짧은 세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가면 안정적으로 가죠. 시장은 알겠어요? 시장이 모든 걸 조절하잖아. 싸면은 어떻게 돼? 많이 팔리고 비싸면은 덜 팔리고 뭐 이래가지고 가격을 조절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 배웠잖아.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학에서. 그죠? 여기서 지금 잠깐만. 그래서 단기, 장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거나 상상하는 하락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버슈팅은 언제?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상승하거나 또는 뭐야? 하락하는 거를 과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버슈팅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일단. 그래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자, 오버슈팅이 왜 나타난다고요? 이거 중요하죠, 요거. 물가 경직성하고 그다음 또 뭐? 물가 경직성이라는 건 금융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물가를 함부로 올리거나 내리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를 물가 경직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뭐라고요? 불안 심리 요 두 개를 얘기합니다. 금융시장 다 쓸 필요도 없고요. 이거 다 쓸게요. 일단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요 두 가지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오버슈팅이라는 게 발생하는 겁니다. 오버슈팅이 왜 발생한다고? 얘네들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로 의미한다.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물가 경직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변한다 하더라도 물가를 함부로 올리거나 내리는 게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서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서 경직적이지만 자, 이게 물가는 있잖아요. 단기에는 뭐라고요? 물가는 단기에는 경직적이에요. 경직적이라는 건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장기에는 뭐라고요? 신축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장기에는 신축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움직여갖고 경제 환경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기에는 뭐라고요? 경제를 반영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죠? 장기에는 반영하는 거 알겠어요? 반면 환율은 뭐라고요? 단기에도 뭐라고요? 신축적입니다. 그럼 장기에는 당연히 뭐예요?
여기 빠져 있는데 장기에는 당연히 신축적입니다. 환율은 알겠어요? 장기로 가면 당연히 신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축적이라는 건 뭐가 조종해 준다는 거야? 시장이. 오케이? 근데 물가는 단기의 경직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오버슈팅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합니다. 물가와 환율의 이 조정속도 차이가 뭘 초래한다고요? 오버슈팅을 초래합니다. 물가 경직성. 오케이? 어디까지니? 그래서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자, 장기에서는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 이건 둘 다 신축적이잖아. 그래서 장기에서는 뭐라고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이론이 설명이 됩니다. 구매력 평가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움직일수록 뭐 당연히 뭐 움직임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구매력 평가설.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그래서 장기의 환율은 뭐라고요? 거기 써 있잖아.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자국 물가를 외국 물가로 나눈 거예요. 자국 물가를 외국 물가로 나눈 게 이게 장기의 환율이죠. 이게 장기 환율입니다. 이게 장기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를 뭐로 본다고요? 장기 환율이 바로 균형 환율이 됩니다. 균형 환율이 되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상승합니다. 그렇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라고요?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요. 오케이? 돈이 많아지니까 물건은 똑같은 숫자인데 통화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서 장기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누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죠. 실질 통화율은 뭐라고요? 실질 통화량은 안 변합니다. 실질 통화량은 안 변합니다. 요게 좀 중요한 말이죠. 실질 통화량은 안 변합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언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장기에는 어차피 구매력 평가설로 해설하면 끝인데, 여기 단기가 요 두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때 요 두 개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라고요? 오버슈팅이 발생합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그렇죠. 이때 이게 이제 오버슈팅이 나타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단기에 물가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환율은 장단기 다 합쳐서 다 신축적인데 물가가 단기에 경직적이기 때문에 뭐 오버슈팅이 나타나는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어떻게 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 써 있잖아. 하락합니다. 금리는 하락하죠. 통화량이 증가하는데 금리가 하락하나? 잠깐만. 그렇지. 돈이 많아지니까 돈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쉬우니까 이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가 싸지죠. 이자가 싸진다는 건 금리가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리는 하락하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 그래서 이게 결과물이 뭐예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금리가 하락하고 외국인 자본이, 아니 잠깐만, 그 앞에 단기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그렇지. 단기성 외국인, 장기성이 아니고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유출됩니다. 해외로 유출되죠. 해외로 빠집니다.
그래서 다음 신규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해요? 위축시킵니다. 신규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통화 가치는 어떻게 돼요? 통화 가치는 하락합니다. 당연히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통화 가격이 싸잖아. 근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어떻게 돼요? 상승합니다. 환율은 상승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인 거야. 여기 외국인 투자 자금하고 여기 외국인 투자 자금이 갑자기 훅 빠지는 거지. 요것 때문에 이제 결국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상되는 환율 상승보다 있잖아. 더 추가적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선다. 이 추가적 환율 상승을 뭐라고 부른다고?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제일 문제죠. 물가 경직성이 뭐라고요?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크고 강하게 나타나죠. 잠깐만. 더 크게 나타납니다. 더 크게. 너는 뭐 밑줄만 치면 되죠.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 다시 장기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매력 평가서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신축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니 이게 어려웠어. 그때 시험 나왔을 때는 더럽게 어려웠지. 왜냐면 이게 긴데다가 이게 학생들이 이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 이제 단기의 환율이 기체 경제 역경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하거나 제일 중요한 게 단기예요. 단기. 계속 얘기하면 장기는 상관이 없어요.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하거나 금융 확률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의 원인은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 정책 수단 등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죠. 여기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강제성 얘기를 다시 해요. 그래서 강제성이 낮은 거, 이게 이제 오버슈팅을 위해서 강제성이 낮은 예로 뭘 제시하고 있어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정보 공개하고 하나는 뭐? 일단 뭐 가격 규제 축소죠. 요게 오버슈팅을 가격 규제 축소입니다. 이거 두 개가 강제성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1번 정부 정책입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품에 대한 세금을 조절하면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이건 뭐겠어요? 직접성이겠네요. 그죠? 이건 뭐예요? 세금 조절이죠. 세금 조절. 그 다음 또 뭐? 또한 환율 급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한 수출을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 제공하고요. 세금 조절하고 보험 제공하고요. 세금 조절, 보험 제공. 그 다음에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지급 보증도 해준다. 이게 다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이거는 직접성입니다. 얘네 둘은 강제성이고요.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경제조건을 발행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 미세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이 단기 급등락에 따른 외환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 자동성하고 가시성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지금 강제성하고 직접성 얘기까지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에서. 오케이?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질문할 거야? 이게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27번 맞았어요? 틀린 거 고르래잖아. 그냥 볼게요. 1번. 국내 통화량이 증가해 유지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는다. 잠깐만, 실질 통화량이 아니 왼쪽 바로 왼쪽에 보면 나와 있잖아. 바로 왼쪽에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맞죠? 근데 바로 앞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서 장기의 환율은 어떻게 된대? 상승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장기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 환율이 어떻게 된대? 상승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럼 장기 환율도 변함이 없다 그러면 안 되지. 맨 마지막 왼쪽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그죠? 바로 왼쪽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거기에 1번이 틀렸잖아요. 찾기가 어렵게 돼 있네 이거. 27번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죠. 이거는 나와 있어요. 바로 왼쪽에. 그런데 환율은 뭐라고요? 상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통화량 여기 요 부분에 빼먹었는데 여기는 뭐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쌤도 좀 빼먹고 지금 넘어갔는데 안 정리하고 요 부분에 써 있어요. 알겠어요? 약간 때 까먹고 지나간 부분. 쌤이 약간 좀 떼먹고 지나간 부분에 지금 27번에 1번이 틀렸죠. 2, 3, 4, 5번은 뭐 다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갈게요. 맞는 게 고르는 게 어려워요? 틀린 거 고르는 게 어려워요? 맞는 거 고르는 게 어렵죠. 왜냐면 맞는 거 고르라고 그러면 틀린 이유를 다 대야 되는데 틀린 거는 대충 보고 있잖아. 냄새가 나네? 하면서 찍으면 되니까 나머지가 왜 맞는지에 대한 이유는 너네는 안 대도 되잖아. 나는 대야 되는데. 나는 설명할 때 있잖아. 이게 왜 틀렸는지 이유를 대야 되는데 너네는 그럴 필요가 없지. 뭐만 가면 돼? 답만 맞추면 되잖아. 뒷다리로 어쨌든 손이따리 잡든 어쨌든 그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틀린 문제 고르는 게 너네한테는 더 쉬울 거야 아마. 문제 풀 때 맞는 거 고르는 게 더 어려울 거야 아마. 맞는 거를 고르려면 나머지가 다 틀린 이유를 대야 되거든. 모르겠어요. 쌤 생각인데 또 매년 생각하지만 28번 가을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렇지. 이런 게 그지같이 맞는 거 고르라는 게요. 틀린 이유 다 내야 되잖아.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장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아니지. 야 출산 장려금 지급하는 거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게 어느 게 강제적이야? 과태료 부과가 훨씬 더 강제적이지. 그쵸? 강제로 해야 되지. 시키는 거잖아. 출산 장려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잖아. 이거는 안 하는 데도 많잖아 동네가. 이건 맞았겠죠. 뭐 답이 5번이 알겠어요.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9번 이거 많이 틀렸죠. 아니 이거 너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대에도 되게 많이 틀렸던 지문입니다. 요게 그때 시험 때도 수능 때도 되게 많이 틀렸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경제실은 8년 A국의 주식 시권 등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된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은 IMF 때 얘기예요. 지금 A국이 누구냐면 우리나라고 B국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대충 뭐 이런 얘기 이게 IMF 때 얘기입니다. 옛날 실제를 지금 바탕으로 지금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에서 외환시장에는 A국에 투자가 되고 있던 당비성 외국인 자금이 자 여기 우리나라 외국인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 버렸어? 미국으로 흘러가 버린 거 알겠어요? 그래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합니다. 얘가 뭐라고요? A국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얘네 환율이 급등했어요. 우리 환율이. 그래서 B국에서는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럼 B국은 어떻게 돼? 지금 나와 있는데 대충 해외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는 어떻게 돼요? 해외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 얘는 내려가겠지.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알겠어요? 예상이 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왜냐면 얘가 금리가 떨어지니까 있잖아. 투자할 사람이 야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미국에 안 가고 어디다 투자해? 우리나라에다 투자하는 거지.
그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으니까 금리가 뭐 3% 4%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 때는 16% 20% 이렇게 줬어. 지금도 저기 아르헨티나 이런 데 투자하면은 50% 이렇게 주잖아. 근데 아무도 투자 안 하지 왜? 아르헨티나 돈이 저기 쓰레기거든 요즘 완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알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이때 한 8% 이렇게 막 줬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금리가 결국 이쪽에 있던 자금이 이리로 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미국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미국 금리가 떨어지니까 A국 우리나라에 메리트가 생긴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율 급등은 향후 어떻게 돼? 다소 진정돼요. 알겠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거꾸로 쓰니까 좀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A국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A국 금리는 진정될 겁니다. 또한 양국 간 교육 및 금융 빈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그래서 얘가 환율이 상승하면 얘가 얘기했잖아. 아까 A국의 금융 이건 아까 맨 처음 얘기한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은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은 줄어요. 왜냐면은 우리 돈 화폐 가치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수입은 어떻게 돼요? 하락한다라고 거기 써 있는 거야 지금 얘기가. 그래서 수입은 하락할 것이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입이 하락하면 수출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거기 써 있는 게 그대로.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자제하고 시장 개입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시장 개입하지 말고요. 시장 개입하지 말고 뭐에 맡기라고요? 시장에다 맡기라고요. 알겠어요? 고전파 경제학 약간 이쪽 애들이죠. 그래서 틀린 거 그러는데 1번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한다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금리가 하락하면 A국은 어떻게 돼요? B국의 금리가 하락하면 미국에다가 투자할 사람들이 미국에 투자 안 하고 다시 A국으로 돌아온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A국의 오버슈팅은 어떻게 돼요? 오버슈팅을 안 하게 되지 좀.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돈이 넘어갔잖아. 그래서 오버슈팅이 됐어. 알겠어요? 근데 갔더니 이게 결국은 B국의 금리가 떨어졌어. 그럼 다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야? 다시 이렇게 돌아올 거라는 거야 돈이. 그럼 오버슈팅은 어떻게 돼? 진정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거다가 아니고 진정된다가 답이에요. 알겠어요?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진정된다가 답입니다. 오케이? 1번이 틀렸고요. 2, 3, 4, 5는 다 맞는 거고요. 이거 맞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맞는 건 보면 되니까 틀린 거만 할게요. 그 다음에 30번은 봐봐. 이게 30번은 있잖아. 요거는 약간 센스 문제인데 기억, 니은, 디귿이잖아요. 기억이 뭐예요? 기억이 실질 통화량이죠. 그 다음에 니은이 뭐예요? 시장금리고 그 다음 디귿이 뭐예요? 환율이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데 A, B, C인데 이게 당연히 오버슈팅이니까 뭐가 제일 높아야 돼? 잠깐만. 이게 A, B, C인데요. 이게 슈팅 되니까 이 환율이 오버슈팅한 거지. 얘가 제일 높아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B겠죠. 얘가 B로 연결이 돼야 돼요. B 그림으로. 무조건 이거는 제목 자체가 오버슈팅, 환율의 오버슈팅이잖아. 환율이 오버슈팅한 거니까 B로 무조건 연결이 돼. 그러면은 얘하고 얘인데 자 그럼 본문을 좀 읽어보면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된대? 증가한대요. 얘는 증가하고요. 시장금리는 어떻게 된대요? 하락한대잖아. 그러면 시장금리 하락하는 거 하락하는 그래프는 어디 있어요? A밖에 없죠. 오케이? 그럼 남는 거 얘는 뭐야? C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C, 이유는 A, 디귿은 B. 뭐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 오케이. 이거 맞았죠? 아니 29번은 좀 틀려도 되는 아니 29번은 틀려도 되는데 30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뭐 근데 어려웠어요 이때. 그 다음에 31번은 맞았어요. 32번 넘어갈게요. 맞았으면 뭐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질문 있어요?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 지문도 더럽게 어렵습니다. 이 디지털 통신 시스템 이거 맞았냐 이거? 41번 맞았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이거. 아이씨 이거 뭐 또 이것도 하려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서 이 지문도 이 지문도 있잖아. 하려니 좀 엄두가 좀 안 나는 편이긴 한데 틀린 거 뭐 틀렸어요 이거? 41번? 41번 좀 볼게요. 여기 보면 보기를 내용으로 적절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엔트로피 부호화라는 말을 써가지고 있잖아요. 맑음이 뭐예요? 맑음이 00이죠. 맑음이 00이고 그 다음에 흐림이 뭐예요? 01이고요. 그 다음에 B가 10이고 그 다음에 눈이 11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정보 그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있잖아. 저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엔트로피 부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잠깐만 그 다음에 엔트로피 부호가 나와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삼중 반복 부호라는 게 나와 있죠. 삼중 반복 부호화는 이제 0이 과반수였을 때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 1이 두 개 이상일 때는 1로 판단한다. 이건 뭐 근데 그렇죠. 이거는 뭐가 되겠니? 이건 0이 두 개니까 0이 될 거고 이거는 000이겠네. 잠깐만. 엔트로피 1번부터 잠깐 볼게요.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소 값이다. 그래서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엔트로피는 이거 평균 비트가 얼마야? 이거 비트 얼마예요? 이거 2비트잖아. 1비트, 1비트. 그죠? 이것도 비트 얼마? 2비트잖아. 2비트, 2비트. 그래서 평균 비트는 얼마예요? 여기 얘네들 평균 비트는? 2죠. 그럼 2보다 크다는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뷰리나! 뭔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냥 이거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뭐 안 나올 수도 있어. 뭐 갖다 버릴까 그냥? 뭐 딴 생각하는 거 같길래. 미치겠네 진짜. 41번 맞았어 이거? 그냥 이런 문제 나오면 다 갖다 버릴 거야? 1번은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서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 비맑음은 흐림 비맑음 흐림 01 그 다음에 비는 뭐예요? 흐림 아이씨 왜 이렇게 보기 어려워. B 10이네. 0110 틀렸네 벌써. 0110인데 0100인데 그죠? 틀렸잖아. 이렇게 나가야 될 거냐? 0110 이렇게 나가야 될 거냐? 거기 숫자대로 쓰면 아니 이거를 흐림, 맑음, 비 이 순서로 쓰라는 거야. 011, 0100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럼 뭐 2번도 안 돼. 알겠어요? 오케이?
그 얘기야. 그래서 2번도 안 되고요. 그 다음 3번. 삼중반복 부호를 이용해서 전송한 특정한 날짜의 부호를 11001과 그 다음에 101100으로 판단했다면 서로 다른 날씨로 판단하겠다. 아, 잠깐 이건 어디서 나오지? 삼중반복 부호하는 잠깐만 삼중반복 부호하는 세 번째 단락인데 그래서 0과 1을 000과 11로 부호한다. 이때 수신기에서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0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이 과반수 이상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0이 과반수 이상 있는 거지. 얘는 1이 과반수 이상, 얘는 1이 과반수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 붙은 거지. 그래서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0, 000, 001, 010, 110 중 1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아니지 잠깐만 이거는 뭐겠어 110이니까 1이겠네. 그 다음에 얘는 0이겠네. 얘는 뭐가 돼요? 1이겠네. 얘는 0이겠네.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네 그죠? 다르게 판단한다는 게 틀렸죠. 그 다음에 날씨 B를 삼중반복 부호와 자동 부호를 이용하여 부호하는 경우 기존 신호가 양전압이면 날씨 B면 뭐예요? 날씨 B면은 B면은 10이잖아. 그래서 이걸 3중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중으로 보면 3번 써주면 다 111, 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아니 이 문제 솔직히 버려도 되긴 돼. 근데 한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잖아. 앞에 거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쌤도 거의 버릴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생각해보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이제 양전압이면 어떻게 한대? 양전압이면 거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 양전압이면 양전압 0110은 양음 양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신호로 변화한다. 자동화 부호 직전의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바꿔줘야지. 양음 양양이잖아. 잠깐만 이거 뭐지? 아우씨 갑자기 헷갈리냐. 그래서 차동 부호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차동 부호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차동 부호와 직전의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음 양양 그럼 지금 그렇죠. 이게 맞겠네. 이렇게 해도 얘가 이제 앞에 거니까 이거 바뀌어가지고 음이잖아. 그죠? 그 다음 건 뭐가 돼요? 양.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맞는 건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네. 그래서 4번인 거예요. 알겠어요? 아이 무시하세요. 이런 문제. 뭐 42번은 맞았죠? 이런 거는 건지셔야 됩니다. 41번 뭐 무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는 맞는데 그 다음에 3월 문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 뭐 질문 있어요? 16, 17, 18 질문 없어? 왜 이렇게 17번 학생들이 많지? 17번 틀린 학생들이 왜 보이지 자꾸? 16 뭐 이게 아담 스미스 나왔는데 아담 스미스가 원래 뭐 쓴 사람이에요?
요 지문만 좀 하고 끝내줄게 잠깐만. 아담 스미스가 쓴 책이 뭐예요? 이게 북부론이잖아 원래는. 그래서 북부론을 썼는데 이 이제 저기 그 자본주의 그 경제서적 뭐 제일 오래된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손 뭐 여기서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보다 먼저 쓴 책이 바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덕감정론 뭐 이 책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도덕철학자야 알겠어요 이 사람이. 도덕감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그 결국 있잖아 이 그 자본주의 경제가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왜 돌아가는 거냐? 그러니까 인간이 있잖아 각자에게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기심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철학에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각자가 이기적으로 살면 결국 모두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최선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알겠어요? 이기적인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뭐 이런 철학이 되는 거야. 경제학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도덕감정론인데 동감능력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동감능력은 뭐라고요? 역지사지를 통해서 감정일치를 이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동감능력이라는 말 썼는데 뭐 그냥 뭐 같은 말로 뭐가 돼요? 공감능력이라고 해도 돼요 알겠어요? 타인에게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고요. 그래서 뭐 적정성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 세 번째 단락 동감에 올리는 한 개인이 자신의 감정과 행위를 판단할 때도 적용된다. 한 개인에게도 그렇죠. 이제 이기적이라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 있잖아. 이기적이라는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의 상상에 의해서 관찰자의 입장을 취하며 반성하는 자기가 있다. 그래서 이 관찰자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감정과 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자기로서 스미스는 이러한 추상적 존재를 뭐 마음속에 있는 관찰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관찰자라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나의 어떤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행위는 이와 같은 관찰자의 동감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승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기적일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관찰자한테 승인만 받으면 이거는 뭐야? 도덕적으로 옳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건 결국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어떤 객관적인 제3자는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관찰자에 의해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행위자 행위는 이타적인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그렇죠. 이기적인 것이라도 뭐라고요? 동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국부론으로 가서 보이지 않는 소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자에게 이기적일 때 모두에게 뭐가 되는 거야?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경제체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원래 나의 어떤 이익만 추구하면 별로 도덕적으로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아담 스미스가 약간 면죄부 같은 걸 주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예의 승인만 받으면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옳은 거고 이타적 행위라도 할지라도 그것이 적정성을 지니 못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전혀 돌보지 않고 타인만을 위한 이타적 행위에 몰두하는 것은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저버린다는 건 뭐라고요? 이타적 행위지만 이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적, 이타적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 관찰자가 결국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타적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자해라고 하고요. 자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타적 행위가 확대되는 것. 그래서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억제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확대되는 거를 자해라고 얘기하고 억제되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해는 타인에 대한 적극적 시행으로 사람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타인의 보복 감정을 얘는 뭐라고요? 타인의 보복 감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걔가 나를 보복하진 않는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보복 감정이라는 게 안 나오는데 얘 억제해야 되는 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하면은 뭐가 돼? 보복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쟤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때렸어. 그러면 뭐야? 결국 타인도 날 때리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보복 감정이 튀어나온다 이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자해와 정의 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마지막으로 자해는 정의보다 뭐라고요? 사회 존속을 위해서 덜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정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자, 다시 17번 많이 틀렸기 때문에 한 번만 볼게요. 틀린 질문 나와 있는데 이기적 행위는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가?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기적인 게 마음속 관찰자의 대답을 얻기만 하면 이기적인 것도 뭐라고요? 도덕적인 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왜 이기적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 행위를 하게 되는가? 없어요. 이땐 얘기는 알겠어요? 본문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기적이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기적인 거겠지. 근데 그거는 안 나와 있어. 아예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본문에 언급이 안 돼 있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어떤 성질에서 사회질서. 그렇죠.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이거잖아. 이거에서 사회질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관찰자는 타인의 행위와 동감이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을 상상하는가? 타인의 행위와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뭘 상상해? 적정성은 그렇지. 왼쪽에 나와 있잖아.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있잖아. 동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행위자의 감정 및 행위와 비교해가지고 뭔가 상상한다라고 돼 있잖아. 두 번째 단락에서. 오케이? 뭐 4번도 맞죠 뭐. 그 다음 5번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하는 자가 자기 안에 주는 존재. 이것도 뭐 나와 있잖아. 이게 마음속 관찰자잖아요. 그죠? 또 뭐 틀린 거 있어요? 18번 맞았어? 18번 잠깐 볼까? 아이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18번 질문 있으면 뭐 따라 하시는 거 아니면 나중에 물어보셔요.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진도가 참 진짜 안 나간다. 19번까지 있었네. 19번은 다 맞았어.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기 76쪽부터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어디까지 풀어보라고 했어요? 내가? 90일 다 푸셨어요? 90일까지 풀라고 그랬어 내가? 당연히 내가 어디까지 풀라고 그랬냐 이거 너한테? 너도 나한테도 90일까지 풀라고 그랬어? 뭐 90일까지 다 푸셨으면은 그냥 냅두고요. 다 안 푸셨으면은 한 95 정도까지만 풀어보세요. 한 두어 지문만 더 푸세요. 알겠어요? 두세 지문만 더 푸세요. 아니 다 못 푸시나으면 다 열심히 푸시고.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를 하셨습니다.